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인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인데 암기 프린트는 이게 31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1번. 이걸 한번 적어봐야 암기 프린트를 어디에 있는지 해도, 자, 처음엔 찾기도 힘들죠. 어디에 있는지. 31번에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보면 까만 별표에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죠. 개공 등이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우리 법조문에는 등록의 결격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조문이 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법조문에 등록의 결격사유는 등록이 뭐예요? 개업이라고 했죠. 개업만 못하는 결격사유라는 뜻이잖아요. 등록의 결격사유는. 근데 실제로 법조문을 보면 1항에는 등록할 수 없다, 2항에 보면 취직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논리적으로 보면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단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법에 5번 나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개업공개사 등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조원도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되죠. 보조원도.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보조원도 하면 안 됩니다. 이중소속 보조원도 하면 안 됩니다. 비밀준수 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결격사유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비교하시고, 오늘은 어쨌든 이 결격사유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격사유 중에서 먼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지금 18세입니까? 19세입니까? 성년이? 19세죠. 19세 이상이 성년이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피선거권은 출마할 수 있는 게 피선거권이죠. 선거권은 지금 성년이면 19세만 돼도 선거권은 있잖아요. 투표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피선거권은 출마하는 거는 40세 이상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나이 폐지해야 돼. 국회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40세 이상이라는 것. 대통령도 뭐 20세 이상이든 뭐든 그런 자격은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이나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보면 똑같아야 돼요. 국민들이 안 뽑아주면 못하잖아요. 20살 먹는 사람 누가 뽑아주겠냐고. 20살 먹는 사람. 근데 아예 법으로 나이를 40세라고 제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기득권자, 옛날에 헌법을 만들 때 기득권자들이 젊은 애들 기어오르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못하게 막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30대 총리도 나오잖아요. 대통령도 나오고. 외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준석 무슨 대표지? 그분이 지금 딱 40세, 이제 만 40세인가 보더라고, 올해. 지금 하버드 출신이라서, 한덕수도 하버드 되잖아요. 영어는 잘하죠. 한덕수는 미국 대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77살인데 영어 잘하니까 멋있어 보이기는 하더라고. 영어는. 자, 어쨌든 미성년자는 개업이나 취직은 안 된다. 단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된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죠. 즉 미성년자도 부모가 동의하면 자기 집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모가 동의해도 절대로 중개사무소 근무할 수 없고 오직 나이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된다. 혼인하면 된다. X입니다. 민법에서는 혼인하면 됩니다.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된다. 왜?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민법에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민법 9조, 10조, 11조 민법에 총칙에 나와요. 이게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 피한정 후견인, 어떤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 되냐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결론만 나온다고요. 어쨌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다만 피특정 후견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이 뭐예요? 뒤후자 바라볼 견자, 뒤에서 바라본다, 보살펴준다.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특정 후견이고요. 보살펴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피특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다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만 결격 사유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다. 이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복권 신청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금고, 징역, 사형이 금고 이상이 되겠죠. 뭐 요즘 선거운동 하는데 보니까 조봉암 선생 이야기 나오더라고. 조봉암은 옛날에 야당 당수였는데 사형 선고받아가지고 사형 당했거든요.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재심 청구해가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죽고 없는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네 자식이 그렇게 범죄를 당했는데 사형 못하게 하겠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중국이 사형은 최고 1년에 5,000명 넘게 당한대요. 그런데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사형시킨다고 줄어드는 거는 아니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거는 뭐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 시험에는 어쨌든 금고하고 징역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금고형은 일을 안 시키는 거고 징역형은 징역 가면 일해야 돼요. 일. 그 대신에 징역 가서 일해도 월급은 줍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면 월급 준다고요. 그거 가지고 사식 그 밥 같은 거 사 먹어도 돼요. 거기서 주는 거 안 먹고 따로. 그걸 뭐라고 하지? 영치금 그 김용현 전 장관은 영치금 엄청 많이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지지자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다시 기부했더라고요. 또 그 서부지법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주라고 다시 역으로 자기가 받은 거 영치금도 받아도 됩니다. 교도소에서도 돈 받아도 된다고요. 외부로부터. 교도소가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라고요. 살기가. 단 그 대신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금고형은 일을 안 시키고 징역형은 일을 하는데 뭐가 더 좋겠어요? 교도소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교도소 안 가봐서 그런 소리를 해요. 저도 안 가봤지만 김지하 선생이 쓴 시인 김지하 선생이 자기는 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독방에서 일 안 하고 가만히 눈만 뜨고 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신병자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이러더라고. 6개월만 그렇게 그냥 독방에서 아무것도 일 안 시키고 눈만 뜨면 벽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정신병자 되는데 일하고 있는 게 시간이 잘 가요. 가만히 멍 때리고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그게 편한지.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금고형이라도 본인이 일하기를 원하면 시켜줘야 돼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 일 안 시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은 일 시킵니다. 그 대신 월급은 줍니다. 자, 이런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 사유입니다. 가석방 된 경우에는 가석방 가짜 석방이죠. 징역 3년 받았는데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1년 이상 살았으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그럼 2년 남겨놓고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자녀 형기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돼요. 시험에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된다. X로 나왔어요. 남은 형기 그걸 가석방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가석방인 경우. 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미국 같은 데는 징역형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되진 않는데 대통령 출마는 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는 금고 이상 형 받으면
피선거권이 결격 사유죠. 못 나가요. 선거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변경 특별 사면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중에서 일반 사면이 좋죠. 일반 사면은 사면되면 바로 개업할 수도 있다고요.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돼요. 근데 일반 사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 사면, 특별 사면도 궁금하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되고요. 어쨌든 뉴스에 보면 8.15 특사, 특별 사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대통령이. 근데 일반 사면이라고 나온 거는 거의 못 봤죠. 왜냐면 일반 사면 받으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야당에서 동의해 주겠냐고, 대통령이 사면하겠다면. 그래서 특별 사면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특사, 특별 사면돼도.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난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5번. 옛날에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결격사유했는데 지금은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집행유예 3년 받았대요. 그러면 5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 오늘 문제 1번에 보면 200만 원 이상.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어요. 300만 원 이상 받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게 벌금 300만 원이죠. 여기는 벌금 300만 원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벌금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제가 대통령이 개혁공개사 보조원보다 더 안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렇게 질의했더니만 헛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여기는 지금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 300만 원도 좀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좀 1000만 원 이상. 원래 입법 예고되기는 이걸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또 반발해가 지금은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1번에 200만 원 이상 액서 300만 원 이상 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다시 자격증을 딸 수도 없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단 예외는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그게 등록기준이죠.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3년 안 기다려도 다시 등록 기준을 갖추면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이상 모이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업무정지 처분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25년 오늘이 5월 9일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했고 6월 9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 받았습니다. 6개월. 7월 9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바꾸는 게 낫겠네. 케이스가 5월 9일 날 위반 행위를 했고 법인이 중개법인이 6월 9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됐고 7월 9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갑 임원은 6개월 받았는데 6개월 동안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다 없다 그만두고 결격 사유면 다른 데 가 취직 못하는 거잖아요. 만약 결격 사유면 아직 6개월 안 지났잖아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이때 받았다면 6개월 동안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 사유가 언제 발생해서 위반 행위는 5월 9일 날 위반 행위를 했다고. 우리 위반 행위 하자마자 바로 업무정지 처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적발이 돼야 되고 일단은 적발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죠. 예를 들면 강도 살인 뭐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살인한 날짜 그날 바로 사형 선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적발돼가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적발돼야 뭐 한 몇 달 있다가 결정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위반은 5월 9일 날 했지만 6월 9일 날 취직을 했고 갑이 근데 7월 9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갑은 그 위반 행위 할 때 근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 위반은 이때 했고 이때 선임은 6월 9일 날 됐으니까 그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근무 안 했다고 갑은. 그래서 기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는 결격 사유 아니라고. 그 위반할 때 근무하던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사유 발생 당시 대신에 업무정지 처분 당시 하면 X라고요. 이 처분 당시에는 이때는 근무했잖아요. 갑이 업무정지 당할 때는 근무했지만 위반 행위할 때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아니 그 업무 7월 9일 날 됐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위반을 이때 하면 7월 9일 날 될 수도 있고 8일 날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는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그 잘못할 때 위반할 때는 근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취직도 안 한 상태일 때 위반한 거잖아요. 그 이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게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라고 돼 있잖아요. 사유.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이때 발생했잖아요. 5월 9일 날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그때는 근무 안 했다면 6월 9일 날 취직을 했다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 아니라고요. 위 있는데 그래 위반할 때는 아니고 그 뒤에 취직했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간에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하고 있다가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에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업무정지를 받아도 이 사람은 결격사유 아니니까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고. 만약에 이 5월 9일 날 근무하고 있는 A가 있었다면 이때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A는 업무정지 이때 6개월 받았으면 6개월 동안은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되고 그만두더라도 개업도 안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도. 근데 그래 언제 위반 당시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에 이어야 된다고. 이게 포인트가 사유 발생 당시라고요. 사유 발생 당시. 또 원장님한테 가서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뭐라고 시부리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세요. 가면서 가기 전에. 아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원래 하나 모르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 다르고 다르거든요. 한 개 모르는데도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되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다. 교체해야 된다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다면 2개월 안에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결격 사유 효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 했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데 이미 개업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럼 등록 취소해야 되겠죠.
취직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취직하려면 새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이미 돼 있는 사람, 취직돼 있는 상태에서 결격사유해당 내면 해고해야 되겠죠. 2개월 안에 교체해야 된다고.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근무하다가 교도소에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조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데 외국 사람은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외국 사람은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스스로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1페이지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1등록,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이중 등록은 사실상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중 사무소는 현실적으로 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어려워요. 왜? 등록은 내 맘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해줘야 등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중 사무소는 예를 들면 등록관청이 말 안 하고 사무소를 여기 하나 차리고 위에 또 하나 더 차려도 등록관청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지금 여기에 사무소가 있으면서 위에 층에 하나 더 차려도 그 이중사무소라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직통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직통계단이 뭐예요? 건축법에 보면 직통계단이란 계단과 계단 참만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층을 직통계단이라고 하죠.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 저기 위에 층에서 우리 사무소 이게 몇 층이지? 지금 4층인가? 5층에서 4층에 안 들어오고 바로 3층으로 그냥 계단만 통해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예를 들면 A, B 원래 20평을 분양받아 가지고 10평씩 쪼개 가지고 A, B 사무소 2개 이렇게 출입문 따로따로 나눠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중사무소입니까? 아닙니까? 한 사람이 분양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쪼개가지고 A, B가 따로따로 중개사무소 사용하고 있어요. 이중사무소 이다 아니다? 이거는 이중사무소예요. 근데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고 파티션 같은 거 설치해놓고 내부에 이게 뭐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이중사무소가 아니라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스타벅스 이런 거 보면 2층으로 저기 이천에 있는 스타벅스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거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건 이중사무소가 아니라고 계단과 계단 참만을 통해서 오르내릴 수 있는 그거는 이중사무소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면 칸막이 있고 이러면 그건 이중사무소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중등록, 이중사무소를 못하고 하느냐 하면 그 취지는 만약 이중등록, 이중사무소를 허용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 여러 개 있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결과가 되겠죠? 동시에 여러 군데서 근무할 수 없잖아요. 자, 원래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는데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회사로 하면 지사 개념인데 우리는 그걸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개인도 설치할 수 있다. X. 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중사무소, 천막,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분사무소입니다. 31페이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했죠. 그래서 책임자도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된다. 특수법인은.
보정 설정은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2억 원 이상 보정 설정을 추가로 해야 된다. 분사무소마다.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분사무소도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하냐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암기 프린트 4번에 보면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는데요.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예를 들면 이천에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고요. 여주에 분사무소 돌려면 여주시에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이천시장한테 신고하면 이천시에서 여주시에 통보해 줍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서류는 실무교육 수료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왜 7일이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책임자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 10일까지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암기 프린트 4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보사,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2페이지 공동사무소입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공동으로 바꿨습니까? 물어보니까 합동은 일본식 한자고 공동은 한글이라더라고. 공동도 사실은 한자죠. 한자인데 한국식 한자라고요. 자, 공동사무소, 사무소를 개업 공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다니면서 공동사무소라고 써붙여놓은 사무소 봤냐고요? 저는 태어나서 2번 봤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공동사무소인지 아닌지 몰라요. 일반인들은 잘. 저는 공동사무소라고 써붙여놓은 건 딱 하나 봤고요. 근데 하나는 밖에는 공동사무소라고 안 써붙여놓고 제가 간판은 안 달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간판은 하나 달려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등록증이 2개 걸려있어요. 그 공동사무소예요. 공동사무소. 사무소 한 군데에서 가, 벌, 병, 정 이게 3명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칸막이가 완전히 따로 설치되어 있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별도의 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 아닙니다. 공동사무소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칸막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파티션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약간 구분을 해놓을지인정 완전히 칸막이 따로 해가지고 출입문이 따로따로 있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이중사무소지. 한 사람이 쓴다면 삼중사무소잖아요. 혼자서 쓴다면. 그 칸막이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공동사무소는. 그러면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손님이 와가지고 가벌병 3명의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을이 손님 받아가지고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았다면 을 혼자서 먹습니까? 아니면 나눠 먹습니까? 가벌병 나눠 먹으면 어떻게 나눠요? 그러면 똑같이 n분의 1로 무조건 똑같은 비율로 나눈다. 아니면 한 사람이 좀 더 먹는다. 어떻게 하겠냐고요? 법에는 나눠 먹어야 된다, 혼자 먹어야 된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혼자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혼자 먹기는 힘들겠죠? 혼자 먹는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먹으면 다른 개업공개사들은 이제 손님 오면 호객행위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끌고 가서 내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야 혼자 다 먹으니까. 그렇다고 또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하면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죠. 공산주의잖아요. 공동생산, 공동분배니까.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공산주의가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내가 하든 네가 하든 먹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공동사무소 못 보셨다고 했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분배하기가 어려워요. 학원 다닐 때 사이 좋다가 공동사무소에서 싸우고 많이 헤어져요. 웬만하면 공동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어려워요. 그래. 그럼 거의 99%는 싸워. 그래, 동업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 광주에 제가 사는데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공동으로 같이 하는, 저도 그래 처음에 생각, 부부면 월세 줄이게 그냥 한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가 300가구 정도 되거든요. 300가구 정도 되는데 두 개 중개사무소 자리가, 이게 보통 미리 그 집단 상가의 경우는 정해지잖아요. 목적이 뭐 중개사무소 자리, 뭐 슈퍼 자리 이렇게 정하죠, 미리 관리 규약으로. 그래서 이게 중개사무소 자리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부부가 따로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따로따로 값을 부부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남편은 자격증 못 따가지고 그냥 자격증 있는 사람 걸고 하고요, 부인은 자격증 따가지고 하고 이래요. 그러면 손님 오면 전부 다 이 남편은 저 앞에 저 여자분 잘하던데, 저 참 성실하던데 저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요. 그럼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중개업소에 가면 저 앞에 저 사기꾼이니까 저거 하면 큰일 나고 나한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잖아요. 저는 다른 데는 뭐 사기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는 취지로 말해요, 보통은.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저 앞에 가보라고 하니까 와, 진짜 오히려 진짜 신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저는 왜 월세 내면서 이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어차피 이 남편이 없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온대요. 그게 남편이 맨날 놀고 있다가 지금 손님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라고. 그리고 이게 같이 붙어서 공동을 하면 엄청나게 싸운대요. 제가 아는 분은 또 이혼 지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하던데. 왜냐면 부인이 막 손님 오니까 너무 친절하게 상냥하게, 사장님 뭐 커피 드릴까요 하고, 그러니까 저 인간이 집구석에서는 커피 한 잔도 안 타주더만 딴 놈한테는 잘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많이 헤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이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바로 옆에 있어도 따로 하면 괜찮죠. 저도 옛날에 이사 가기 전에 와이프하고 맨날 같이 붙어가지고 있어서 집에 있으면 옆에. 근데 요즘은 방을 따로 하니까 문 딱 닫아놓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밥 먹을 때만 보고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약간 자기 사생활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붙어 있으면 안 좋아요, 뭐든지.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어쨌든 공동 인원수 제한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려면,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시험에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인데 건물주 승낙서 있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공동으로 하려면,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공동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A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하려면 이렇게 옮기면 된다고, 사무소를 옮기면 공동사무소가 되는데, 옮기려면 이 A 개업공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고. 건물주 승낙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 있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개업공개사 승낙서 있어야 되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A가 예를 들어서 B가 업무정지 당했는데 업무 못하게 옮겨가지고 같이 하면 결국 업무정지의 실효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는 공동으로 사용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A, B가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B가 업무정지 당하면 B 빼고 A는 계속 업무해도 됩니다. 옛날에 제가 3본에서 20년 넘게 여자분 둘이서 공동사무소 하는 걸 봤어요. 지금은 그만뒀는데요. 예? 자매면 싸웠겠죠. 자매 아니에요. 완전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부부도 완전 다른 사람은 또 이게 완전히 성향이 달라요. 여자분 둘인데. 근데 케미가 맞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니까 서로 보충을 해주니까. 한 명은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분인데, 저도 중개업하니까 저보고 바로 사장님, 딱 사장님이라더라고요. 교수님 하다가 바로 사장님. 한 10m 가는데도 차 타세요 하니까, 아니 나 그냥 걸어가는 거 좋으니까 걸어간다니까, 그래도 사장님 타세요 하고. 모든 남자들한테 다 잘해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그 밀어주는 거. 거기다 공동중개 하려면 거기다 다 연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부동산에 다 매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똑같은 물건이. 그럼 이왕이면 거기다 다 연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뭐 외모가 그렇게 뭐 뛰어난 건 아닌데 어쨌든 너무 친절하고 무조건 보면 사장님, 회장님, 오빠 별로 못할 것 같은데 오빠 이런 거 잘해야 돼.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오빠 이러면 웬만하면 남자들은 무장해제예요. 그게 웬만하면 한 70 넘은 사람도 그렇게 잘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99%는 공동으로 하면 싸우는 경우가 많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 결론은 시험에는 공동사무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 옮기려면 그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승낙서 있으면 된다. 자,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옮기는 이유가 왜 옮기겠어요? 이사 가니까 옮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는 우리 주민등록 전출신고 옛날에는 전출신고부터 했는데 요즘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우리도 전입신고도 이사 가고 나서 이사 간 지역에 하잖아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요청하고요. 그러면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천에서 사무소 하다가 여주로 옮기면 여주 가서 그냥 신고하면 된다고, 여주시장한테. 그러면 여주시장이 이천시장한테 등록 관련 서류 송부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송부를 지체 없이 해주면 여주시장이 다시 여주시장 명의로 등록증을 재교부해 준다고요. 옛날 이천시장 명의로 돼 있는 거는 반납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그 말 다 했던 걸 다시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관할구역 안에서, 관할구역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천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안흥동에서 동만 옮기는 경우, 주소 동만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원칙은 재교부인데 예외적으로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데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해야 된다. 재교부. 이게 교부, 재교부 이게 국어적으로 따지면 조금 뭐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주고, 재교부해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업무 지역 범위인데요. 업무 지역 범위. 매회 출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업무 지역 범위가 매회 출제 아니고 그 다음인데 이게 큰 타이틀이라서 그래요. 업무 지역 범위는 거의 안 나와요. 최근 16년간 안 나왔어요. 업무 지역 제한, 자격증 딴 사람은 업무 지역 제한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있는 물건 해도 되고 서울에 있는 거 해도 되죠. 다만 옛날에 그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이분들은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해요. 옛날 복덕방 하던 부칙개공 자격증 없는 분은 만약에 사무소가 이천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서울에 있는 건 안 되고. 근데 이 자격증 안 딴 분들이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사실 이런 걸, 이런 규정 자체를 모르니까 현실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이 학원에 있습니다. 또 학원에 있는데 이천에 있으면서 서울 거 중개할 일이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는. 또 자, 어쨌든 부칙개공의 경우에는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부칙개공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 겸업제한인데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는 시험에 95% 이상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은 이 6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주택상가. 부동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제공, 프랜차이즈업은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X.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업 할 수 있습니다. 토지, 택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모든 법은 만든 사람 의도와 상관없이 딱 법조문에,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배 왜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상가 주택만 되냐,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온다고 그냥 암기하시라고요. 입법자의 입법 의도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토지 분양 대행, 토지 분양은 주로 어디서 해요? LH 이런 데, 신규 택지나 LH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죠. 토지,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하다. 분양업은 안 된다. 분양업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 분양 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걸 대신 분양하는 겁니다. 그 분양 대행업은 해봐야 MGM 뭐 300, 500 이렇게 많이 안 줍니다. 그렇게.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된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한데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가능한데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도 부칙 개공은 안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고용인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